야수의 밤, 붉은 손의 기도. 라이터 불빛이 꺼지자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박진철의 망막에는 아들 유성이의 옆구리에서 콸콸 쏟아지던 선홍색 피의 잔상이 불도장처럼 찍혀버렸다.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내 아들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냄새였다. 명숙은 이미 이성을 잃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 안 돼. 유성아, 눈 떠라. 제발 눈 좀 떠. 진철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들의 상처 부위를 틀어막았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와 소매를 적셨다. 막아야 한다. 이 피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다. 해산의 저택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지옥 같은 4개월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다. 진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광수, 차 어디 있어? 빨리 차대. 진철이 어둠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멀리서 대기하던 브로커 광수의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고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늘길을 달려왔다. 끼익. 차가 멈추기도 전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 차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명숙이 기어 올라오며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다. 유성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출발해. 밟아. 진철의 고함에 광수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낡은 승합차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차체는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명숙의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유성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옅은 숨을 몰아쉬는 입술 사이로 핏방울이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광수야, 병원으로 가자. 연길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가.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대를 잡은 광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요? 총 맞은 탈북자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자고요? 접수 창구에 가는 순간 바로 공안경찰 출동이요. 가서 다 같이 죽자는 거요? 상관없어. 내 새끼가 죽어가잖아. 공안이고 나발이고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진철은 조수석 시트를 발로 차며 악을 썼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당장 아들의 숨이 넘어가는데 잡히는 게 문제인가. 형님, 제발 진정하셔. 내 말 들으셔. 살릴 방법이 있어. 광수가 백미러로 진철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외쳤다. 내가 아는 데가 있어. 뒷골목에 면허 취소된 늙은 의사놈이 하나 있는데 돈만 많이 찔러주면 입 다물고 뭐든 수술해주는 인간이요. 시설은 좀 구려도 총상 경험도 많은 놈이요. 거기로 가야 우리가 다 사오. 진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 가자. 거기로 가. 대신 1초라도 늦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았어? 광수는 대답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승합차는 연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웃고 떠들고 있을 시간에 한때 북한 상위 1%였던 남자는 피범벅이 된 채 지옥의 밑바닥을 달리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연길 변두리의 음산한 창고 건물 뒷골목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간판도 없는 녹슨 철문 하나가 달랑 있었다. 진철은 의식을 잃은 아들을 들쳐 업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철문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발길질을 해댔다. 쾅, 쾅, 쾅. 문 열어. 급한 환자다. 사람 죽는다.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쐈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술 냄새를 확 풍기는 노인이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꾀죄죄한 러닝셔츠 바람에 늙은 의사였다. 그가 진철의 등에 엎인 유성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피냄새야. 뭐야? 칼침 맞았어? 노인이 유성이에 들춰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확인하더니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거 총상이잖아. 미쳤어? 당장 나가. 난 이런 거 안 해. 재수없게 엮이면 난 바로 사형이야. 딴 데 알아봐. 의사가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진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성이 좁은 골목을 울렸다. 늙은 의사의 미간 정중앙에 54식 권총의 서늘한 총구가 박혔다. 의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진철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살기를 내뿜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다. 선택해.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서 내 아들을 살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머리에 바람구멍이 나든가. 진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낮고 섬뜩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당장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살리면, 살려만 주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달러 돈방석에 앉게 해주마. 하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기에 눌린 의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셔. 빨리. 수술실이라기보다는 도살장에 가까운 곳이었다. 시멘트 바닥에 핏자국이 눌어붙은 낡은 수술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명은 어두침침했고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진철은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눕혔다. 유성이의 숨소리가 가냘픈 실타래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마취제도, 수혈팩도 부족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진철과 명숙은 수술실 밖 복도로 쫓겨났다. 닫힌 문틈으로 달그락거리는 금속 도구 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올 때마다 부부의 심장은 난도질당했다. 명숙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찢지으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발 우리 유성이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진철은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말라비틀어진 손. 해산의 무역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외화를 주무르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줄을 붙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굵은 눈물이 피 묻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1시간이 1년처럼 흘렀다.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진철이 복도를 미친놈처럼 서성거릴 때였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의사가 걸어 나왔다. 진철과 명숙이 튀어나가 의사의 옷자락을 잡았다. 어떻게 됐소? 말 좀 해보시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운이요. 총알이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를 다 비켜갔어. 옆구리를 관통해서 출혈이 심각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사 했을 거요. 젊어서 그런지 버텨냈구만. 살았소? 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은 의사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품속에 있던 달러 뭉치를 세지도 않고 몽땅 꺼내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침대 위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아들. 얼굴은 여전히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진철은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갖다 대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유성아,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안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밖에서 망을 보던 광수가 창백해진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형님, 큰일 났어. 빨리 튀어야 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총 든 남자가 피 흘리는 애를 업고 들어갔다고 공안에 찔렀나? 뭐, 저기 골목 입구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놈들이 오고 있어. 뭐라고? 진철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귀를 기울이니 멀리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위잉 마이너스,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 같았다. 아직 마취도 안 깬 아들을
피도 먹지 않은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뛰어야 한단 말인가. 이 지독한 땅은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진철은 이를 악물고 아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업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참아냈다. 명숙이 링거병을 높이 들고 뒤따랐다. 뒷문으로 차 대기시켜. 박진철은 잠든 아들을 업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고 벽을 어지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멈추면 죽는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찢겨진 가족, 아버지는 미끼가 된다. 팔부에서 계속 위잉 마이너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고 건물의 외벽을 미친 듯이 훑고 지나갔다. 진철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아들 유성이를 둘러엎고 뒷문으로 내달렸다. 링거줄을 높이 든 명숙이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역겨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형님, 이쪽이요. 빨리 타셔. 브로커 광수가 골목 끝자락에 간신히 대놓은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소리쳤다. 진철은 짐짝을 던지듯 아들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굴러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자마자 광수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헛돌다가 튀어나갔다. 잡아! 꽉 잡아! 차가 요동칠 때마다 뒷좌석에 누운 유성이의 몸이 튀어올랐다. 명숙은 온몸으로 아들을 눌러 고정하며 짐승 같은 신음을 삼켰다. 방금 수술한 배가 터질까봐 겁이 났다. 차창 밖으로 공한 차량 2대가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야, 미치겠네. 온 동네 공안이 다 깔렸어. 형님, 이대로는 연길 시내 못 빠져나가요. 광수가 백미러로 진철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철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범벅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해산의 제왕, 외화벌이의 귀재 박진철의 손이 이제는 쫓기는 쥐새끼의 그것보다 못했다. 차가 멈춘 곳은 연길 외곽의 산비탈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토담집이었다. 인적 드문 빈민가였다. 광수가 급하게 수배한 임시 은신처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한때 대리석 바닥에 비단 이불을 깔고 자던 가족이었다. 진철은 아랫목에 낡은 담요를 깔고 아들을 눕혔다. 유성이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가 없었다. 새벽 4시, 마취 기운이 가시면서 유성이가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 안다. 우리 아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진통제 곧 구해올게. 진철은 아들의 식은땀 흐르는 이마를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지옥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게 자신의 욕심과 오판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명숙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렸다. 진철은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명숙이 남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오열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유성이 저 몸으로 어디를 가요? 네,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을까요? 아내의 절망적인 물음에 진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른 등 뼈가 손끝에 느껴졌다. 4개월 전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아내의 머릿결은 푸석푸석했고 고왔던 손은 막노동꾼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진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광수를 불렀다. 광수야,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광수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연길 바닥은 끝났어. 총상 환자 데리고 병원 들쑤신 거, 그거 소문 금방 퍼집니다. 보이부 놈들도 냄새 맡고 달려들 거고 중국 공안들도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요. 이 좁은 연길에서 셋이 같이 움직이는 건 나 잡아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진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 광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하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은 상관없다. 무슨 방법이야? 몽골 루트요. 내몽골을 거쳐서 몽골 사막을 건너는 거요. 거기 넘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건 진짜 목숨 걸고 걷는 길이요. 유성이 몸 상태로는 무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브로커 비용이 2당 10,000달러는 넘게 듭니다. 10,000달러. 진철이 가지고 나온 돈은 이미 의사에게 준 돈과 광수에게 준 돈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몸 상태가 문제였다. 유성이가 그 몸으로 사막을 건널 수 있겠나? 지금 당장은 힘들죠. 여기서 며칠이라도 요양해서 상처 좀 아물게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형님이랑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요. 광수의 말뜻을 알아챈 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형님 얼굴은 이미 너무 팔렸어. 보이브 놈들이 찾는 1순위 타깃이 형님이란 말이요. 형님이 옆에 있으면 형수님이랑 유성이까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찢어지자는 거냐? 진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잠든 아들의 얼굴과 지쳐 쓰러져 잠든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15년 전 해산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아내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다. 새벽동이 터올 무렵 진철은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떠날 준비해. 부시시 눈을 뜬 명숙이 영문을 몰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당신은요? 진철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당신이랑 유성이 먼저 가. 광수가 안전한 길로 안내할 거야. 몽골로 가서 한국으로 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귀 밝은 유성이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내 말 들어. 지금 셋이 같이 다니면 다 죽어. 놈들이 노리는 건 나야. 내가 여기 남아서 놈들 시선을 끌 거야. 내가 미끼가 되는 동안 당신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가란 말이야. 진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명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싫어요. 못 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4개월 만에 겨우 만났는데 어떻게 또 헤어져요? 저 몸 다 망가진 애를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요? 명숙이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오열했다. 진철은 그런 아내의 양어깨를 꽉 잡고 흔들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발, 명숙아, 제발 정신 차려. 나라고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유성이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대로 두면 여기서 개죽음 당해. 당신이 강해져야 해. 당신이 유성이 지켜야 한다고. 여보. 흑흑. 명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진철은 누워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유성이가 힘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우리 또 헤어지는 겁니까? 진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유성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광수 아저씨 말 잘 듣고 반드시 살아서 한국 땅 밟아라. 알겠지? 아버지도 같이 가요. 유성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아버지는 나중에 꼭 따라갈게. 약속하마.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고생 안 시키게 딱 준비해서 금방 따라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진철은 차마 아들의 눈을 더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밖에서 광수가 재촉하는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마이너스. 짧고 건조한 그 소리가 이별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진철은 아내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명숙은 끝까지 남편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진철은 억지로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등을 떠밀었다. 가, 어서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란 말이야. 명숙은 아픈 아들을 부축하며 울면서 토담집을 나섰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유성이는 고통스러운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자꾸만 뒤돌아 아버지를 찾았다. 광수의 차에 두 사람이 오르는 것을 확인한 진철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붉은 후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철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진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꺽꺽거리는 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끄악, 으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지옥의 남기를 선택한 가장의 처절한 절규가 연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늑대는 가장 잔혹한 사냥을 준비해야 했다.